싱포인트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개장과 마감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 함께하고 있는 김종효 이사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일본이네요. BOJ 시각의 변화.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이 부분 다뤄보죠. 오늘 우리 증시의 반등의 배경에 엔화의 움직임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제 긴급회의 이후에 뭔가 좀 반응, 립서비스,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는 것인가. 현재 일본 정부 측, 일본 BOJ 측의 움직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부총재가 나와서 언급을 했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고하겠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장의 전체적인 모습은 엔달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엔달러와 코스피의 분봉인데 며칠간 거의 등락의 차이, 그러니까 이 진폭의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좁혀서 오늘만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흐름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올라가는 시점도 엔달러가 반등하는 시점, 즉 BOJ 부총재가 나와서 발언한 시점부터 반등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엔달러와 관련된 흐름,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수급이 변하고 있죠. 현물 수급은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쭉 계속 현물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물로 지금 확대해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정확하게 7월 17일부터 현물은 계속 사면서도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급락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자, 지난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380포인트에서 320포인트까지 60포인트의 급락을 했는데 이 구간 안에서 미결작정이 2만 계약이 늘었고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선 2만 계약의 미결작정이 줄었어요. 결국은 매도 쪽으로 갔던 포지션, 단기적으로 지수 누르면서 자신들이 포지션 청산할 때 주가의 하락분을 커버하기 위한 선물 매도는 지금 다 만기를 앞두고 털려 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반등 시에 계속 현금 비중을 확대해서 바뀌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단기 방향성은 결국은 이렇게 포지션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 포지션을 구축할 때 적어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단기 방향성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른다, 더 내린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이 많은 게 최고 우선이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종목을 계속 들고 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버퍼가 없다면 그냥 내릴 땐 그대로 당하는 거고 올라갈 때 또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승하면 어떡할래? 상승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하락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 방향, 하락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지 말고 어쨌든 이틀간 반등하면서 최종 급락에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호흡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금을 지금 계속 높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이 단기에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키다. 이거에 따라서 같이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다, 아래다, 엔화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예상하지 말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만은 확실하니 그래서 좀 미리 현금 마련해서 대비해 보자. 엔화는 지금 방향 예측이 안 되죠. 왜냐하면 142엔에서 만약에 정말로 엔캐리가 청산된 1차적인 흐름이 마감된 것이었는데 지금의 반등 강도? 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급한 매도가 끝난 것 정도예요. 다시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급격하게 말아올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BOJ 수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 내려가게 자리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급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지만 방향성 모릅니다. 다만 최근에 나타났던 이러한 상황들이 단순하게 그냥 엔캐리가 좀 일부 청산되면서 급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왜 급하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 악화에 대한 그런 부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의 쏠림에 의한 그런 반작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시장에 대해서 큰 시각이 없었던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레미 시겔이 지금 뭐 75bp 빨리 내리라고 얘기한 건 자기 고백 아니에요? 제레미 시겔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지금 75bp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야, 경기 안 좋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야 돼라는 거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어쨌든 엔캐리 청산에 따른 그 급격한 매도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건 1차적으로 조금 마감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엔화 변동성이 위로 돌아설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현금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서 다음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올라타면 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뭐 하락 포지션을 뭐 개개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강화하든지, 아니면 현금 마련을 통해서 다음 기회를 좀 더 축적해 보든지, 그런 정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엔캐리 청산도 알겠고 뭐 시장의 엔화에 예민한 것도 알겠는데, 요즘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이 엔화가 상당히 묵직한 통화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작은 발언에도 파르르 파르르 흔들리면서 마치 숫자만 놓고 보면 코인인 양 환시가 출렁거리는데, 요즘 엔화에 대한 글로벌 자산의 민감도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네, 결국은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 엔캐리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엔캐리를 그냥 단순하게 뭐 베이시스 포인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도 결국은 누군가 레버리지를 썼다. 그게 뭐 헤지 펀드일지 아니면 뭐 외부 펀드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일본의 어떤 외환을 운영하는 그런 투신운용부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엔캐리를 타고 돈을 일본 은행에서 빌려서 해외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양방향으로 채권 투자를 롱숏을 동시에 걸어놓고 거기를 해지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방향에 채권 해지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레버리지 한 5배에서 10배 써서 위험자산 쪽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단 말이죠. 그렇게 레버리지를 벌려놨는데 엔화 환율이 10%가 변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마진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청산한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막 폭락한 거고, 그러면서 환율 변화도 같이 크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급격한 변화를 일반적인 시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렇게 펄럭인 것은 그런 급격한 매매가 나타나면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면 헤지 펀드들의 일정 부분은 뭐 청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뭐 5% 이상의 급락이나 급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엔화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예전만큼 다시 포지션이 형성이 돼서 그만큼 레버리지로 위험자산에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엔화가 계속 위로 갔으니까,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게 계속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는 엔화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급격한 투자 증가는 있을 가능성이 낮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금융 상품이라는 게, 금융 시장이라는 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고, 이런 부분들 레버리지가 또 핵심이잖아요. 그 자산 시장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좀 번져나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레이더를 세워놓고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부터 뭐 속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기저기서 이 외신 보도에 대해서 계속 뭐 회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뭐 퀄 테스트 통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 아직 테스트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주가는 현재 강세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을 뉴스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오늘 뉴스보단 어제 뉴스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6월 달부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강하게 외쳤던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레거시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거였고요. 그 레거시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뭐 미국의 뭐 법안 상정으로 인해서 바뀐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뉴스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고,
삼성전자 쪽에 뭐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봤더니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에 대한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없다가 공식 답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의견을 물었지만 뭐 삼성전자에게서 답을 구할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 뉴스가 정말로 사실이고 미국 쪽에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즉 지금 HBM 설계하는 데 있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모두 케이던스 시스템의 그 설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이용한 거면 설사 최신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출 금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반도체 쪽에서 2분기는 반대로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네. 오히려 3분기에는 어닝이 생각보다 덜 나올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미리 앞서서 뭐 이게 삼성전자 악자 나올 거니까 실적이 줄어들 거니까 지금 당장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달 전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왜 잘 나오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증권사 예측과 전혀 또 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고 이 종목의 밸류를 보면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싸거든요. 그래서 밸류 기준으로는 여전히 싸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격 매수나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최소한 미국의 뭐 법안 상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이전까지 뭐 지금 등락은 있겠지만 추가 매수,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어제 나온 뉴스라고 하셨으니까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아마 제가 본 뉴스가 그 이전일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내용 가운데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변국들 네덜란드나 한국은 빼고라고 했던 그 내용 다음에 업데이트가 된 뉴스인 거예요? 아니면 별개 뉴스인 거예요? 그 다음 뉴스죠.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는 장비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화웨이나 특정 회사에 주었던 HBM2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어차피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으로 3로 가고 있는 거고 2E를 지금 중국 쪽에다가 대량으로 공급한 건 삼성전자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정말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은 그게 뭐 버전이 낮은 것이든 옛날 제품이든 상관없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반도체, DS 부분의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ESSD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모든 기술을 다 확보해서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수출될 수 있다면 뭐 그것까지 뭐 미국이 막을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반도체 설계 기술의 상당 부분은 우리는 뭐 케이던스 같은 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미국 쪽에서 과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뉴스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급 보면은 벌써 4거래를 연속해서 오늘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또 대표주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지금 사면은 뭐 1년 뒤에는 오르겠지라는 시각으로 개인 매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뭐 반도체 AI 쪽이 결국 성장하는 쪽이니까 뭐 결국 버티면 올라갈 텐데 이것도 결국 기회비용이잖아요. 그쵸? 뭐 돈을 레버리지를 썼다면 당연히 이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주가가 빨리 올라가서 빨리 청산하면 이자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자본 차익도 거둘 수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좀 더 고생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주가가 안 올라가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뭐 단기 물량 너무 단기에 많이 빠져서 당연히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 정도를 이용하기 위한 뭐 단기 물량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뭐 움직이시면 제가 보기에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지금 뭐냐면 부문별 실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실적. 그러니까 지금 DS가 생각보다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거다를 전제를 깔고 목표 주가가 12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웨이나 일부 업체에 가는 그 HBM2E 물량이 네. 만약에 엔비디아 진입하는 것과 상관없이
엔비디아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적 4분기부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오히려 영향이 없을 수 있고 3분기에 지금 나가는 물량 아직 3분기가 안 끝났으니까 3분기 지금 절반이 남았잖아요. 9월까지. 거기에 만약에 나가는 HBM 물량이 뭐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간다면 이건 우리가 좀 부담받을 수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나쁘다. 네. 삼성전자 내려간다가 아니고 뉴스를 확인하고 더 사든지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미국, 엔비디아 언제 뚫리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중국 쪽으로 계속 팔 수 있는지 이 변수도 하나 점검을 해볼 만한 사항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 없죠.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쌍끌이 매수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상승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쭉쭉 뻗어갈 수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일단 뭐 주가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는가? 뭐 20만 원만 넘어가면 마치 무슨 불에라도 데인 듯이 뭐 물론 시장 하락이 이번엔 작용을 했지만 일단 매물이 증가하면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나는지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뉴스를 계속 언급해서 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3년간, 지난 3년간, 올해 빼고 3년간 정체되어 있는 매출, 정체되어 있는 영업이익,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나왔던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올해는 품목 허가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를 계속 외쳐왔거든요. 지난 2년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과로는 못 보여줬죠. 물론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램시마 SC가 더 늘어날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플라이마 같은 새로운 제품들의 품목 허가가 나타나서 자 이것이 결국 실적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그 다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유플라이마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 허가가 돼서 허가 획득을 신청을 하고 매출을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 품목을 늘려가면서 계속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원래 높으니까 매출만 높아지면 이익이 따라가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몇 년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 그렇게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어차피 더 좋아질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을 새롭게 뚫고 미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의미 있는 성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과의 뭐 합병 뭐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게 결국 주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발목이 되고 있는 것,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제 팔아도 되는데 아직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FDA가 이걸 뭐 승인해주고 하는 그 절차 자체가 이상하게 유럽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뚫리고 유럽에서 점유율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미국에서는 이들 업체에 워낙 압력이 뭐 강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쪽은 항상 뭔가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방법도 뭐 그동안 뭐 여러 번 바꿨죠. 뭐 스스로 유통도 해보다가 유통사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지금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오늘 거래 동반한 상승은 왜 그럴까요? 네, 오늘은 실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기대하고 있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갑자기 뭐 신약 개발해서 신약 모멘텀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품목들이 예전만큼 하나하나 시장 내로 진입하고 그 품목 허가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 유플라이마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환율 효과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잘 반영을 해서
뭐 모멘텀으로 일단 기술적 저항을 뚫어내야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추가적인 매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보유가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박스 상단에 거의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규 매수는 박스 상단을 확실히 좀 뚫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허가 재료와 같은 그런 재료들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박스 상단을 어떤 뉴스로 돌파하는지 또 어떤 수급으로 돌파하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20만 원 그럼 잘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합병 이 시나리오 그 3부작의 마지막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복귀를 해서 뭔가 입김 효과라든지 그동안 2년 동안에 완전히 박스권 내에 갇혀 있었던 셀트리온의 현재 움직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합병 부분이 모멘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까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셀트리온 제약은 당연히 그 효과는 적겠지만 어쨌든 시총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이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셀트리온 제품들을 유통하는 과정에 하나의 그 밸류체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치가 더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 뭐 긍정적인 모멘텀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좀 빠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결정의 그 순간이 뭐 다가온 것 같기는 한데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건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만약에 또 결정이 난다면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선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또 한 번 움직이면 시원스럽게 잘 움직이는 종목이죠. 과연 이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